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잠시 쉬면서 따뜻한 차 한잔 하셨나요?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 10주차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일부 또는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들은 이동권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고 편의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대부분 교육 수준이 낮고 취업률이 낮아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생활 여건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그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은 이런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는 진중한 친구 및 치료, 교육 등 재활을 위한 조력자, 그리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및 해결을 촉구하는 대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장에서는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장애인들이 바라는 자원봉사자상,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유의사항, 장애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제10장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제10주차 1강의의 문항을 먼저 복습한 후에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종류, 유형을 정리해 보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대상 기관을 정리해 보시오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종류 중에서 유형을 살펴보면 이웃돕기 활동, 구조구호활동, 업무지원활동, 계몽지도활동, 전통문화 보전활동, 교류협력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웃돕기 활동에는 빈곤가정 타가봉사, 복지시설 위문활동, 독거노인 보살피 등이 있으며 구조구호 활동에는 인명구조 지원, 수해복구 활동, 성금, 성품 모금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군데 위급한 곳이 있을 때는 수해복구 활동 지원도 해보셨을 것이고 성금이나 성품을 보낸 적이 있으시죠? 업무지원 활동으로는 관공서 및 기타 기관, 병원 일손 돕기 등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병원 일손 돕기에는 가서 그 수술에 사용할 거즈를 접어둔다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안내를 돕기 등 관공서 기관에서도 지리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안내해주는 그런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계몽지도 활동으로는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활동, 지도활동 등이 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활동으로는 문화유적지 관리, 경로 사상 개선 등이 있으며 교류 협력 활동에는 지역 간 교류 협력, 도시 농촌 간 교류 협력, 국제 교류 협력이 있는데요. 국제 교류 협력을 보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라이온스 활동을 한 6년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국제교류로 저희 아들이 일본의 가정집에 아동이 있는 집에 가서 일주일을 보내고 또 일본에 있는 라이온스 회원증에 자녀가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국제교류 협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대상 기관입니다.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은 해야 되긴 하는데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어디 가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럴 때 그 대상 기관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공기관 및 시설이 있고요. 문화예술시설, 묘지, 묘원, 체육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청소년시설 단체, 지역사회, 종교사회단체, 기업체, 기타 장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경찰서, 동사무소, 등기소, 소방서, 우체국, 파출소, 보건소, 적십자사, 도서관, 공설운동장 등이 있는데요. 제가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할 때 광주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나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마땅하게 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어떤 일거리를 줘야 될까, 저희들도 자원봉사 활동인 기관이지만 어떤 글을 부여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건진료소 안이나 바깥에 있는 환경정리를 시키기도 하고요. 꽃밭을 관리시키기도 하고 또 건강관리 홍보지를 학생들한테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면 여러 기관들이 있겠죠. 특별히 공공기관 및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시설로는 고궁, 왕릉, 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시, 군, 구민회관 등이 있는데요. 고궁이나 왕릉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묘지와 묘원, 국립묘지나 묘원 등에서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관광시설로는 국립공원, 근린공원, 관광지, 유원지, 놀이터, 공공체육시설, 시민체육공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는 노인정이나 노인대학, 양로원, 보육원, 푸녀회, 사회복지관, 사회봉사단체, 재활원, 장애인시설, 종합병원 등이 있는데요. 저도 학생들이 오면 노인정에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도우미로 이용하기도 했고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는 보건진료소에서 1월 1일 날 새벽 4시에 일출보기 산행을 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그때 고등학생인 아들과 친구들이 그 전날 저희 보건진료소에서 숙식을 하고 새벽에 마을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눈길에 넘어지지 않게 안전요원으로 봉사활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봉사활동을 할 곳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 단체에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수련관, 공부관, 근로 청소년 회관이 있겠죠. 지역사회에는 거리나 하천, 도로, 산림, 시설물, 마을 놀이터, 횡단보도 등에 있으며 종교사회단체에서는 교회나 성당, 사찰, 종교기념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장소로는 농어촌, 아파트, 자원재활용 처리소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봉사활동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굉장히 많고 내용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10장 장애인 봉사활동입니다. 그 첫 번째로 장애인의 이해입니다. 장애인을 이해하려면 장애인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장애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1980년에 신체적 손상과 능력장애 그리고 사회적 분리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신체 손상이란 신체 구조학적, 해부학적 기능 및 심리적인 구조나 기능의 일부를 상실한 상태를 말하며 능력장애란 기능 제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능력장애를 말합니다. 사회적 분리를 함은 손상이나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한을 받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2001년 ICF에서는 기능과 장애 및 배경 요인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요. 기능장애란 신체 기능 구조와 활동, 참여를 얘기하고 배경 요인은 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2조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죠. 이 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란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 신체 기능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신체적 장애 중에서 먼저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를 살펴보면 첫째,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는 사람의 몸 중에서 골격, 근육, 신경 중에서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운동장애, 감각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가 있습니다. 뇌병변장애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 남편이 최근에 파킨슨 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파킨슨 질환도 뇌병변 장애에 속합니다.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중의 일부분이죠. 우리 몸에는 행복을 전달하는 도파민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파킨슨 질환은 도파민 물질이 적게 분비되어가는 중인 걸 말합니다. 근데 이 파킨슨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진단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60일간 입원을 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입원을 하게 되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50일째 입원하였는데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60일이 지나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파킨슨 진단 환자가 있으면 꼭 이 부분을 60일 이내에 재활치료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을 안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란 시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합니다.
넷째, 청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하는데요. 청력장애란 한 귀나 두 귀의 청력을 전부 또는 일정 데시벨 이상 잃은 것이며, 평형기능장애란 청력 기능의 손상으로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서 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언어장애입니다. 언어장애란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로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으로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생겨 언어 습득 및 발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언어장애와 음성장애, 구어장애가 있습니다. 여섯째, 안면장애입니다. 안면장애는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우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말합니다. 화상으로 인해서도 안면장애를 입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에서 두 번째로 내부기관의 장애입니다. 소분류를 보면은 신장장애입니다.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신부전으로 인해서 투석 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가 있죠. 두 번째로 심장장애입니다. 심장장애란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이 상당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이나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가 있죠. 세 번째로 간장애입니다. 간장애는 간의 만성적 기능 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만성 간 질환이나 간 이식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 호흡기 장애입니다. 호흡기 장애란 폐나 기관지 등의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 부전이 문제이죠. 그리고 장루와 요루 장애가 있습니다. 장루 요루 장애는 배변 기능이나 배뇨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 가까운 분이 대장암으로 지금 19년째 장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86세이신데도 본인이 직접 장루 관리를 잘 하셔서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장애는 있지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암 환자일지라도 그 후유증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뇌전증 장애입니다. 뇌전증 장애는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뇌신경세포의 장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신체적 장애에 이어서 정신적 장애입니다.
정신적 장애 중에서 지적 장애란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입니다.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적장애인은 동기유발, 지체, 의존적인 경향, 부정적 자아개념, 말과 언어의 지체, 주의 집중력 및 단기 기억력 부족, 적응 능력의 부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장애는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정동장애는 여러 현실 상황에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를 말합니다. 그리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신장애에는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자폐성 장애입니다. 자폐성 장애는 소화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 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폐성 장애는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장애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첫째, 대인관계의 형성이 일어나지 않으며 둘째, 언어의 발달이 일어나지 않거나 발달에 심각한 지연이 있으며 셋째, 상동증, 과잉운동증, 공격적인 행동, 자해적인 행동 등의 행동장애가 동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서 우리가 흔히 진통 해열제로 먹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임신부가 가임기간 동안 먹게 되면은 자폐성 아동을 분만할 수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임신 중에는 최대한 약을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또 꼭 산부인과 의사와 의논해서 조그만 감기나 소화제도 복용하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이해해서 두 번째,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자면 첫째,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는 사람의 몸 중에서 골격, 근육, 신경 중 어느 하나의 일부나 전체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운동장애, 감각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뇌병변장애입니다. 뇌병변장애란 뇌속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 등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란 시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하고 청력장애란 한 귀나 두 귀의 청력을 전부 또는 일정 데시벨 이상 잃은 것이며 평형기능장애란 청력기능의 손상으로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섯째, 언어장애란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경우로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으로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생겨 언어 습득 및 발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섯째, 안면장애입니다. 안면장애는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 유형별 특성에서 정신적 장애입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장애와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로 나누죠. 지적 장애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는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정신장애입니다. 세 번째로 자폐성 장애입니다. 자폐성 장애는 소화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 표현, 자기 조절, 사회 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10장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직장, 병원에 갈 때에도 혼자 다닐 수 없거나 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동권이 제한되어 있고 편의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 여건 및 기능을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그들이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계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자원봉사활동은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결함, 무능력, 사회적 분리 등의 문제를 정상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재활, 정상화, 사회통합 등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여전히 남아있고 물리적 장벽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원인으로 후천적 장애가 9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은 아직은 본인은 장애로부터 자유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그렇죠. 장애인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소 불편한 존재지 차별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22개월째 소아암 환자가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소아암 진단을 내리는 날 가족들을 다 모이게 하고 이 병은 어떠한 검사를 했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신장암이라는 결론이 났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며 그 치료에 대한 부작용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 아이는 신체적인 암 환자이지 정신적인 암 환자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회초리를 먼저 마련했죠. 아프다고 계속 봐주면은 정신까지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수 불편한 존재이지 차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며 사회 구성원으로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 봉사활동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위한 사회 통합에 필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0주차 2강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 문항으로 장애인의 정의를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장애 유형별 특성에서 정신적 장애를 설명하시오입니다. 제10주차 2강의는 장애인에 관한 부분을 강의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장애인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제3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